세계 그 전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라는지 계산하기도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수십만 기업이 상장돼서 거래되는데 그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꼽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대신 국제 유가 이건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움직이니까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 건데요. 그걸 그렇게 맞추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이 국제 유가에 대한 분석과 전망과 함께요. 국제 유가가 영향을 많이 주는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한번 점검해 드리죠. SK증권의 손지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냥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유가가 감산 합의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라는 표현이 이제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 상승세가. 그러니까 저도 결론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과거에 90년 이후 감산 이후에 나왔던 예. 그 산유량의 패턴을 조사해봤어요. 결론은 2개월 동안 감산을 실제로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직후로 6개월 동안 물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궁극으로 어떤 수익이 나오게 되냐?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뽑아내게 돼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결국 감산이라는 게 어떤 이벤트적인 이슈를 만들 수가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단기적이라는 거죠. 네. 이번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국은 44 정도로 떨어져 있다가 의외의 합의 발표가 나오면서 유가가 쭉 튀어서 48까지 올라왔죠. 네. 근데 그 레벨 자체가 많지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예. 점을 잡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만 시장에서는 50 정도로 포인트로 보고 있지 않나. 그럼 저는 그 내외에서의 상승은 일단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 하락,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유가 하락의 근본 요인은 그 공급 사이드 아닙니까? 그렇죠. 더 많은 그 기름이 네. 더 다양한 섹터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든 오펙의 지배력이라는 게 상당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오펙이 8년 만에 감산을 했습니다. 그럼 44, 45불 선에 있던 게 그냥 한 55불 뭐 이렇게 훅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했는데도 네. 47, 8달러라면 네. 사실 퍼센테이지 요즘에 10% 정도 오른 건데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4, 5불 오른 거 아닙니까? 얼마 안 오른 거죠. 네. 이걸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많이 안 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감산이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역사적인 패턴을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감산 발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몇 번 있었던 일이고요. 실제로 뭐 폴트 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트레이더거든요. 특히 상품 쪽에서 뭐 글로벌 넘버원인데 이 사람은 감산 발표가 나는 순간에 죄송합니다. 감산 발표가 나는 순간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바로 그거를 숏을 쳐가지고 또 그 돈을 버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어요. 이걸 보더라도 시장 자체가 관습적으로 예.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감산으로 연결되지는 못할 거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 자체가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는 있었습니다.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 어려운 얘기지만 뭐 아주 현실적인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거의 없죠. 예를 들자면 딱 지금을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이란은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사우디가 이란을 위해서 양보를 하는 거죠. 저 시아파의 숙적을 위해서. 네. 오케이, 넌 물량 늘리고 나는 네가 늘리는 것보다 더 줄여서 전체 산유량을 낮게 만들어줄게.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이론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산이라고 말할 때는 고전파 경제에게 수요 경제 유가 오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내쉬를 끌어오죠. 게임 티어리. 그 게임 티어리 이론을 이겨서 본다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넌센스한. 그럼 사우디가 이런 발표를 왜 했냐라는 질문을 죄수의 우리가 딜레마라는 많이 얘기죠. 그렇죠. 죄수의 딜레마죠. 사우디가 이제 궁극적으로 몇 번의 이런 발표를 통해서 시장의 지배자가 본니다. 우리는 마치 미국이 많이 한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선한 측면에 서 있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정치적인 움직임입니다. 저는 이 정도 이상으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산으로 실제 감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굉장히 제한적인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전체 산유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역사적으로도 보여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유가의 이 상승 추세가 어느 선까지는 뭐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뭐 감산의 영향이든 간에 갈 수 있을까요? 올해가 이제 3개월 채 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았죠. 참 노바리 노우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요. 점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다만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저도 그냥 제 생각만 얘기해 보자면은 네. 기술적으로 $50, 즉 전고점 레벨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1, 2불, 2, 3불 정도 올라가면 그 정도 레벨인데요. 얼마 안 남았죠. 그렇게 저로서- 마지널합니까? 그렇게 작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올해 연중으로 봤을 때 $50가 상반기에 이제 유가도 이제 작년도 상고하죠. 올해도 상고하죠의 패턴 유지가 네. 됐었는데요. 올해 상고가 $50를 넘기기 굉장히 버거운 양상이 나타났거든요. 예. $50 넘었어. 잠깐 있다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 예. 시장이 심리적으로 그 한계 포인트를 50으로 잡고 있다면은 이번 이슈가 단기 트리거를 만들면서 50까지는 트라이를 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이상을 뚫고 올라간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네. 노발이 놓습니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건 없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는데 뭐 틀리거나 맞거나 하는 거죠. 근데 예측이라는 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손지우 애널리스트께서 겸양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을 좀 다시 한번 보죠. 1차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리파이너리, 정유업일 텐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흐름은 어땠고 앞으로 유가가 손지우 연구위원회 전망대로 된다면 연말까지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유가 자체가 정유업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것처럼 그 상고하저의 실적 패턴이 있었습니다. 1, 2분기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었죠. 근데 실제로 3분기 실적은 이 전후 프리뷰를 통해서 발표했지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좀 더 안 좋아질 개연성도 있어요. 유가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금 단기간의 방향성을 바꿔놓는, 즉 3, 4분기까지 계속 하향 그림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순간적으로 뚝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서는 이번에 유가 상승이 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많이 빠졌었다가 최근에 오르는 모양새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흐름 자체가 그러면은 올해를 넘어서서 내년까지 기술적 흐름으로 바라본다. 두 번째 네.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오죠. 지금 예. 이 증산, 뭐 감산 이게 지금 유가를 떨어뜨린 본질은 아니잖아요. 가장 큰 건 결국은 세븐 시스터스 혹은 넌 세븐 시스터스의 그 전 세계 오일 메이저들이 엄청난 캐펙스를 때려박았고 거기에서 지금 유전 자체가 늘어났고 거기서 물량들을 다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란도 지금 증산이고요. 브라질도 증산이고 태국이든 어제 계속 더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증산 랠리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저유가를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아닌 거죠. 단기적인 주가의 호재를 만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가는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정유 주가의 반등도 길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적어도 세계 경제가 완연히 회복돼서 늘어난 공급을 다 소비하고도 남을 정도의 캐파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유가의 추세적인 상승 국면, 예전에 다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고유가를 경험하셔가지고요. 네. 야, 이거 기술적인 반락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네네네. 현상에 좀 적응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길게 갈 두 번째, 필요입니다. 석유화학 업체들 어떻습니까? 정유업 다음 이제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들인데. 자, 그 역사적인 패턴으로 이제 이익을 갖고 분석을 해보면은 그 1990년 이후에 역사적인 정유업체 이익과 유가의 코릴레이션은 0.9 정도, 상당히 높게 나오죠. 높네요. 근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0.6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높기는 높습니다. 다만 정유만큼 붙어 다닌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유가에 급락이라는 작년 현상이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면서 이익이 잘 나온 양상이 네.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라고 봐요. 지금 이익이 어쨌든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3분기로 조금씩 떨어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실적이 빠지는 게 그 주기상 원래 4분기하고 1분기가 비수기니까요. 여기에 따라 떨어진 효과도 있지만 그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뭐 화학업체 영업이익률이 20%까지 넘어갔다는 거는 좀 순간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긴 그림을 본다면 마진 스퀴즈는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의 이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입장도 저는 역시 회의적입니다. 유가만 분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유업과 석유화학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까? 저는 유가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과 비철 가격도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정유업 특히 얘기하자면 그 시클리칼 예. 그 순환하는 산업 비즈니스에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죠. 예. 네, 그런데 굉장히 좀 회의적이시군요. 그렇죠. 네. 네,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유 석유화학 업체 또 뭐 더러는 유가 선물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으실 텐데요. 우리 손지우 연구위원께 어떤 더 궁금한 사항을 올리셨는지 주시장 연결을 한번 해보죠. 김수학 캐스터 나와 계시죠?
네, 오늘은 주식창 채팅방에서 국제유가와 관련된 질문들을 받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3분기 정유화학주 가운데 실적 등 기대되는 선호주가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제 마진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정제 마진 하락에도 정유업체들의 실적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이었는데요. 하반기 정제 마진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었고요. 마지막 질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9월과 10월 글로벌 정유업체들의 정기 보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슈에 제품이나 우리 기업들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다라는 질문까지 채팅방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이 주식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꼭 드는 게요. 저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질문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네? 네. 그냥 주식창으로 다 대체해버릴까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선호주는 맨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네. 정제 마진 있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개념이 뭐고 네. 정제 마진의 어떤 추이가 어떻게 되면 정유업체, 석유화학업체 어떻게 수익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주 심플하게만 정제 마진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국내 정유사가 이제 석유를 도입을 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메스틱이든 아니면 해외가 됐든 판매하는 휘발유, 네. 그 외에 제품. 이제 그렇죠 제품, 경유, 등유, 벙커, 납사 총 5가지의 대표 제품인데요. 네. 이들과 이들의 스프레드 이거를 바로 정제 마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유업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자 마진 폭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죠. 네. 유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 정제 마진은 통상 어떻게 되죠? 동행을 하게 됩니다. 1996년 이후로 싱가포르 정제 마진하고 유가 추이를 그리면은 코릴레이션 0.67까지 발생이 되거든요.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유가가 100달러 때 정유업체가 한 110달러 정도의 마진을 받고 판다 그러면은 마진율이 10달러를 버는 거가 10%잖아요. 네. 유가가 50달러로 떨어졌는데도 마진을 10달러 유지하면 마진율이 5불이죠. 그렇죠. 그럼 원래는 10달러 유지한다 그러면은 20%까지 가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진율 10%에 맞춘다면은 5달러까지 예. 말씀하신 대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즉 뭐냐면은 유가 레벨에 맞춰서 정제 마진 레벨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과 맞는 얘기죠. 마진율에 맞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가가 빠졌다라는 게 안 좋은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팩트예요. 다만 이 모든 혼란이 어디서 발생했냐면은 유가가 1년 만에 7, 80달러 빠진 거는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휘발유 재고를 쌓으는 즉 리스타킹이라는 플레이가 나오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유가가 급락을 하는데 정제 마진이 오르는 그림이 나왔었던. 그게 작년 말 올해 초에 아주 그렇죠. 특이할 만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특이한 1년 만의 현상을 바라보고 예. 전체를 해석하는 그런 오역을 내버린 거죠. 이게 성급한 일반의 오류라 그러죠. 그게 나오면서 지금 유가 빠진 게 정제 마진의 수혜다라고 외치는데 그러면 지금을 한번 답해 보시죠. 정제 마진이 지금 엄청나게 하락해 있습니다. 역사적 저점이라 할 수 있는 4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하면서 한 6, 7달러까지 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결국 정제 마진 유가에 동행한다. 이거를 우리한테 빗대 얘기해 보자면은 한 1년 정도 봤었던 그 플레이 유가가 빠지니까 정제 마진이 좋구나 이거는 머릿속에서 아마 잊어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에 빠져있는 마진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리가 빠지면요. 시청자 여러분 예대 마진, 은행이 취할 수 있는 순이자 마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대 마진이라는 게 줄어들게 되죠. 금리가 10%일 때 예대 마진 3%할 수도 있지만 금리 자체가 3%인데 예대 마진이 3%라는 건 다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금리 상태에서 은행의 수익성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정유사 입장에서도 저유가라는 게 마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설명하고 흡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정확한 설명됐습니까? 네, 정확한 설명이십니다. 네. 두 번째요. 정기 보수들을 한다라는 공시들을 했을 때 네. 주가가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네. 모습들을 간혹 네. 보게 되는 네, 거군요. 네, 네. 이건 뭐 무슨 사고가 터진 것도 아니고 정기 그렇죠. 보수니까 맞습니다. 계획된 거잖아요. 계획된 겁니다. 이럴 땐 사도 되는 겁니까? 그냥 가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가가 오르니까 막 이유를 찾다가 없어서 갖다 붙이기로 막 껴붙이긴 하는데요. 네. 그런 걸 제외하고 현상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아주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기 보수가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 보시면 됩니다. 업체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자구를 쌓아서 판매 이상 없게 만들어 두고요. 반대로는 두 개를 다 고친다 그러면은 얘가 청소에 들어가고 있을 때 얘를 막 풀캡하러 돌려갖고 최대한 그걸 메이크업하는 걸로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플랜드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간헐적으로 나오는 그 정유업체들의 정기 보수에 대한 재료는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무시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정유, 석유화학업체 통틀어서요. 우리 손주희 연구위원이 안 좋은 시황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시려면 이 종목 하셔라. 이런 종목 어떤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서는 그 제가 지난 6월 달에 자료를 최근에 3개 나왔어요. 뭐 인덱스를 너무 막 급하게 써갖고 지금 체력적으로 좀 딸리긴 한데요. 6월 그래 달에 보이십니다. 이게 땀도 좀 흘리시고. 6월 달에 화학의 다운턴을 얘기를 했었고요. 예. 7월 달에 고무의 랠리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를 한번 쳐다보자라는 말씀을 보고 썼었고요. 얼마 전에 나온 자료는 고무에서 더 넓혀서 얘기했던 게 소프트 커머티, 곡물 가격 다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희 쪽에서 굳이 탑픽을 꼽자면 현재로서는 금호석유가 제일 매력적입니다. 그 사이클이 지금 대다수의 로켓이나 그런 애들하고는 반대로 올랐어요. 지난 몇 년간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네. 너무나 안 좋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캐파를 아무도 안 집어넣고 있는 것도 없애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 놓여 있던 고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라니냐라는 팩터가 겹치면서 그 한 2주 전쯤에 동남아 쪽에 태풍이 2개가 왔거든요. 그게 오니까 지금 고물 가격이 툭툭툭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인제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호석유는 좀 긴 호흡에서 보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일단 그 이게 주식 개인 투자하신 관점에서 그렇지만 아주 큰 펀드를 만지는 분들은 금호석유를 많이 살 수가 없거든요. 좀 시총이 작아서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LG화학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시각을 좀 바꾸셔서 LG화학에 대해서 호재는 없나라고 바라보셔도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싸고요. 그래서 저는 LG화학도 지금도 괜찮지 않나라 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이 뭐 기관 투자가들이 사기에는 시총이 작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마음 놓고 사셔도 될 만큼의 시총이 있죠. 맞습니다. 또 LG화학은 훨씬 더 크니까요. SK증권의 손지우 연구위원이 별로 좋지 않은 정유 석유화학 업황을 감안해서도 투자를 좀 유념하셔야 될 종목 두 종목을 꼽아주셨네요. 금호석유화학, LG화학입니다. 연구위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